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자립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돌봄. 가족 안에서 해결됐던 돌봄이 이제는 점차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공적 재원을 토대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돌봄 서비스의 질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장예란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광주지부 북구 이지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의 제공, 이 주체가 민간기관이 90%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1%에 불과한데요. 먼저 이 장기 요양 기관과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손재홍 회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해서 지정된 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그런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급여랄지 재가급여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설급여에서는 실제로 요양원과 공동생활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걸로 있고 재가급여에서는 사실은 방문요양, 그다음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서비스, 그다음에 단기보호 이런 그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그 사업성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이 있습니다. 법인 시설은 비영리 시설이고 개인 시설은 약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장기요양 요원이라는 것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돼 있는 이 종사자들로서 노인들의 신체 활동이랄지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곧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요원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대부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합니다. 이걸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가에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분들에게 해야 할 책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요양법 제5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처우 개선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게 2016년 5월 19일 날 신설된 법률 조항입니다. 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법률에 따른 그 실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 놓여 있어서 퍽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과 이제 공공에 앞서 이제 비율도 민간이 90% 이상, 99% 가까운 수치로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네. 법인이나 개인 이런 이제 성격에 따라 그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들도 조금씩은 또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이 두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문용필 교수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장기요양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재가급여 제공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을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하고요. 특히 뭐 다양한 그 직종들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직접 서비스 인력으로 중요한 그런 인력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 장기 요양 요원의 인력이라든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현황들 또 장기 요양 기관의 현황들은 어떤지 박미정 의원께서 좀 더 네. 살펴주시죠. 우리 시의 어떤 장기 요양 요원과 시설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기 요양 수급자를 보면 2만 4,030명 정도 되고요.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를 보면 2020년 기준 총 장기 요양 시설은 1,36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노인 요양 시설은 95개 시소,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가 1,273개소입니다. 이 시설들에서 장기 요양 요원은 24,317명이고요. 요양보호사가 21,350명으로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사 951명, 간호조무사 295명, 간호사 125명, 물리치료사 61명 순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전체 93,666명인데요. 근무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하고 낮은 임금 그리고 사회적 인식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중에 22.8%만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수요와 수급 현황에 따른 또 우리 지역의 현황들을 네. 쭉 살펴주셨는데요. 장일환 지회장께서도 좀 덧붙여서 알려주시죠. 네, 앞서서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요양보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정말 수천 명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임금이고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해가지고 식당 일을 차라리 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직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자격증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실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구조 때문에 이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돌봄 종사자 자체가 스스로 자긍심을 좀 갖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돼야 사실 이 돌봄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장기 요양원들의 그럼 고용 형태라든지 임금 그리고 노동 환경, 처우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영필 교수께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네. 특히 장기요양 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근로기관 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장기요양 기관 특성에 따라서 그 요양보호사의 계약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 많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요양보호사는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 환경들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이는 그 2008년에 요양보호사 특히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그런 처우나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손재호 회장께서도 관련해서 이 처우들의 어떤 문제들이 가장 또 심각한지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네. 그 사실 처우를 보면 임금이잖아요. 네. 예, 임금인데 지금 우리 장기요양 요원들이 그 처우받고 있는 임금은 보건복지의 영업 그 보건복지에서 정해놓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70%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 그래서 대부분 뭐 예,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한 287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장기요양요원들이 받는 것은 200만 원 수준. 아마 최저임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처우를 지금 받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 장기요양요원에 오는 그 인력이 사실은 젊은 층은 오지를 않아요. 네.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전부 고령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형태 자체가 대부분 60대, 50대는 간간히 있고요.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이런 현상이 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데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질은 계속 추락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노동 환경은 어쩌냐? 사실은
아까 우리 장혜란 위원님도 강장 말씀했는데 정말 너무 강도가 높습니다. 네. 이 그 노동의 강도 자체가. 그래서 어르신을 이렇게 듣는다는 거 이동하고 들고 목욕시키고 하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한 60kg 돼요. 그런데 60대 먹은 어르신이 어떻게 60kg를 들어서 움직입니까? 이런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1분도 쉴 수 없는 그 상시 긴장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니까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긴장 속에서 저 어르신이 언제 넘어질까 안 넘어지지 어떻게 할까고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그 조바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노동 형태. 그리고 대부분의 거기에 장기요양원의 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치매, 중풍, 파킨슨, 가장 사회에서 돌보기 힘든 어르신들이 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돌보려니까 그런 자체가 너무 힘드는 거고, 네. 사실은 그 사회적으로 가치도 너무 이렇게 평가가 낮습니다.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요, 다른 데서는 주간만 근무하잖아요. 우리 장기요양원들은 야간을 근무 또 해야 돼요. 왜? 치매 어르신은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어르신이 그 힘드는 것을 돌보는데도 사회적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어떤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또 요양보호사가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뭐 받는 것에 아까 우리 박미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00% 이렇게 받아놓은 거에서 20% 정도밖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근무를 안 해요. 80%는 안 합니다. 네.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처우는 낮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가의 노인복지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방금 손재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좀 보면 실제로 노인 요양 보호사들의 근무 조건 자체는 주야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평균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시급제가 시급제로 있고요. 시급 183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수령액을 전국적으로 봤더니 226만 3,47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 군속 수당도 유사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3년에서 5년이 6만 원, 5년에서 7년이 8만 원, 7년 이상이 10만 원입니다. 그 이상 받고 있는 수당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이상 경력자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씩 한 달 일해서 월 240만 원을 못 미치고 있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임금을 유사한 업종 같은 경우가 287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와 비교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은 평균 78%밖에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유사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최저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더니 대부분들이 일이 끝나고 나서 투잡을 하고 있거나 다른 업종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실태조사가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이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 처우와 관련해서 장혜란 지휘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 눈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60대 선생님들이 가졌던 생각과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가면 되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판단력이 흐린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뭐 짐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시설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때는 2.5명당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어 이렇게 했지만 이게 총수로 따졌을 때가 2.5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간에 하시는 분들, 야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주간에는 많게는 7명을 하루에 봐야 되는 거고 야간에는 이 2명에서 3명이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봐야 돼요. 근데
2명 중에 1명이 휴식을 7시간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오롯이 20명이 넘는 어르신 혼자 봐야 돼요. 그럼 24시간 거의 긴장 상태에서 휴식 시간이 휴식이 아닌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래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오롯이 그게 저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15시간 중에 7시간 휴게 시간이라 해도 이건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선생님들이 본인 몸도 돌보기 힘든데 네. 어르신들 돌봐야 되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인력 충원이 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네, 그렇군요. 자, 그 밖에도 이 장기 요원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 박미정 의원께서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이제 저는 이 책임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재원 조달은 공적 방식으로 조달을 했었고요.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민간 시장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근본적인 방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공성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요양 서비스 요원들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로 이렇게 요양시설에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운영 측면에 있어서 장기 요양 서비스 요원들의 임금까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기 요양 요원들의 임금이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듀율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운영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임금 인상분을 물가 인상분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지자체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과 명시를 해놨어도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도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만이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에 봉착돼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풀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이런 장기 요양 요원의 근무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사실 시민들의 건강 보건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재웅 회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처우 개선은 그 장기 요양 요원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장기 요양을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주기 위해서는 예, 어떤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이게 처우 개선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대, 70대가 와서 어떻게 일을 돕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책 자체를 기획하고 입안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절대적으로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간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70대, 80대가 이제 올 건데요. 더 시간이 가면요.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럼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는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 사회자님도 계시고 여기 패널 분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도 다 늙어요. 장기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으로 계속 유지된다면은 70대가 와서 저희 케어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지금 제발 공직에 계시는 정책을 위반한 분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그걸 당할 겁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루빨리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최소한의
30대, 40대가 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도요. 방금 박미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광역시장님 지자체단체한테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자, 이렇게 장기요양률 초과 나더니 이번에 수당만이라도 좀 개선을 해달라 했더니 수당 개선 이론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번에 제주도의 그 원희룡 지사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이유는 제주도 지사 하실 때 그 지자체장님이 처우 개선 없는 것을 지금 매월 3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주도 장기요양 요원들에게. 광주시 3년 전에 여기서 5만 원 주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네. 이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물론 국가는 국가지만 광주시도 이런 분야를 하루속히 뉘우치셔서 빨리 장기요양원들이 광주시만이라도 우리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수당이랄지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 돌봄 노동의 특성상 지자체 정부에 좀 적극적인 현실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장일환 지회장께서도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민들의 건강, 보건이 증진이 되려면 저희 같은 장기 요양 요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노동자들이 돌봄이라는 직업과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돌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은 노동 상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도 찾아가서 목소리를 내고 했지만 이게 좀 무마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노동자를 만나러 갔을 때 경찰에 막 신고해가지고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주라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후기 때문에 저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돌아올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선들과 관련된 이제 상담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도 궁금하고요. 또 관련한 법과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미정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상위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걸 했었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장기요양보험법의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제4조가 명기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2019년 7월 1일 날 장기요양보험협회와 그다음에 광주노인복지협회랑 같이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으로 매 3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환경 개선, 노동 실태조사 및 그 실태조사를 결과를 공포해야 되고요. 신분 보장, 장기 요양 기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 실시,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건강 검진 및 건강 관리 사업, 취업 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장기 요양 요원을 위한 지원 센터 설립, 그밖에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를 위한 이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원센터 설립하지 않았고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중지 내지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21년 6월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3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어서 네. 지난번에 노인복지협회라던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이나 조례 사항은 있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문영필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노인 장기요양 요원과 관련한 이제 규정이 노인 장기요양 법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장기요양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지원 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광역 단위랑 기초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를 보면은 시에서 하나, 그 다음에 구에서 동구, 서구, 남구에 이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광주에서 아까 박미정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있지만 이제 일단 그 시점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라도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획 실행의 시점과 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재영 회장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게 조례나 법률은 네.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보면 91개 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법도 만들고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실천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광주시를 놓고 보면요. 실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게. 네. 근데 이게 데이터로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시에서 우리 장기 요양 요원한테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게 이 광역시에서 두 가지 있다는 것이 딱 뭐냐면 특별수당 하나, 요양보호사 교육 한다는 거 딱 하나. 이것도 박미정 의원하고 저하고 사실 만나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두 개 다 따낸 겁니다. 이것도 최초로 따낸 거예요. 그 전에는 제로 베이스였어요. 장기요양 제도가 벌써 13년이나 됐는데 제로 베이스 하다가 그때 이제 박미정 의원님 의회 들어오시고 제가 회장 맡고 해가지고 이영섭 시장 만나서 5만 원 특별수당 하나 받은 거더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몇 년 동안 교육 한번 시켜드린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최소한의 교육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천만 원.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광주시에서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라 동조 뭐 장애인이랄지 아동이랄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요. 거기에다는 3개년 계획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85억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작년에 또 70억 또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730억 또 지원해 주고 잡아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다 잡고 다른 분과에서 다른 그 동정 사회복지 기관을 해주는 반면에 장기요양 기관만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 제가 따져봤거든요. 따져봤는데 참 허위 공문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도에서 주는 인건비 가이드라는 지침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인건비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도 보건복지에서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노인시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건비를 건강보험공단한테 통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요양 요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유탁을 줍은 거예요.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돌려서 오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줬다가 이쪽으로 돌아온 게 저희들의 실정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에서는 아예 건강보험에다 땡겨버리고 핑계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전혀 그런 분야의 처우나 이런 것에서는 무관심, 방관해버린 거예요. 이 자체를. 그래서 제로베이스로 놔둬버렸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광역단체, 기초단체장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장기요양 요원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에요. 장기요양 요원이 없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을 방치해두고 방관해 두십니까? 제발 좀 그런 마인드에서 이제는 하루빨리 벗어나서 최우선적으로 부모님을 잘 돌보시려다가 장기요양 요원,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네.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시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의 몇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가 11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토론에 나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실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고 노인 인구 14%에 대한 대응력은요, 이 전담 인력이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지금의 행정이다.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이 저는 우리 시 행정에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장기 요양 시설 한 명의 행정 인원이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다양한 욕구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행정에 지금 전문 인력도 없고요. 전담 인력도 태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행정의 대응만이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도. 실제로 저희들도 이걸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요구들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금 전담 인력이 없어요. 한 명밖에.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2,000개 넘는 시설을 볼 것이며 2만 명 넘는 사회 시설과 그다음에 2만 명 넘는 요양보호사들의 일일이 욕구들을 파악할 것이며 저는 태부족이라고 봅니다. 이런 전문적인 인력 배치부터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한 이제 노력을 위해서는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장기 요양 요원들이 어느 정도 또 얼마큼의 노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 실태 조사의 현황에 대해서 문용필 교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4,000명에 대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그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개선 요구가 가장 이제 높은 결과로 나온 게 특징적이었는데요. 네. 특히 재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가 계약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이제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거는 요양보호사의 그런 세부적인 임금 관련된 실태 연구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은 정책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앞서 그런 임금 수준 개선 문제를 이제 가장 많이 언급하셨다는 건 이런 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나온 거죠. 네. 손재웅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방금 우리 문용필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에 대한 실태 조사가 광주 시내에서 지금까지 생긴 일이 딱 2번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의 그 행정 자체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시장에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있다면 인력 충원해서 그 분야에 강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력도 강화시키지 않고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실태 조사랄지 어떤 이런 현황 파악이랄지 이런 자체 여기에 분야에 관심이 없어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대체 인력. 지금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사람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체 인력을 투여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장애인이 이런 데는 대체 인력을 다 줍니다. 다른 사회복지기관은. 유일하게 제외시켜본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장기양 기관만 또 제외시켜버렸어요. 또 이런 생각을 빨리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기 요양 요원들이 안전하고 그들도 건강해야 사실은 이제 돌봄도 가능한 거고요. 혹시 폭력으로부터 좀 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때 이거 법적으로 이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박미정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안전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아주 피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지만 그 시설의 기관장님의 마인드에 의해서 보호되기도 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은 1차적으로는 불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이거나 파킨슨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분리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에 있는 그 직접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는 우리 장혜란 지회장님한테 더 실감나는 얘기를 더 들어보고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장치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이런 얘기는 우리 손재용 회장님한테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는 얘기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장혜련 지회장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직접 겪었던 이야기와 또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설하고 재가센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판단력이 흐리신 대상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열심히 좀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기도 하고 꼬집히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 욕도 얻어듣고 침을 뱉으시면 그것도 맞아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돌봄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의 자존감도 낮아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들끼리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대상자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흐림에 의해서 이렇게 폭행을 좀 당하더라도 이거를 막는다고 살짝만 손을 들어도 이게 CCTV에서는 노인 학대로 좀 비춰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이 이런 곳이 바로 장기 요양원이고 또 재가는 더 심각하고요. 코로나 시국에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부득이하게 내일까지다, 모레는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를 바로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성추행과 성폭행이 또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르신들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일단 잘 돼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이런 걸 막기도 정말 힘든 지금 현실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게 이제 치매 뭐 파킨슨 이래서 좀 정상적인 아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할 대항 능력이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 국가에서나 저는 지자체에서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한 요양보호사들을 위로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로 격려 전혀 안 씁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조금이라도 거기서 방어하려고 손 잡고 오면 어르신들 잘못하면 손만 잡아도 멍이 들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몰려요. 네. 예? 내가 어르신들 이렇게 뭐 인권 침해했다, 뭐 됐다 이런 식으로만 잡고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야를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참 이렇게 한 우리 행정기관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라고 합니다. 저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발로 채이면서 심지어는 그냥 그 기저귀 케어주려니까 남자 힘 있는 남자들은요 확 잡아가지고요 손가락을 딱 했는데 손가락을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직원이. 정말이에요. 이렇게 신체적인 뭐 어떤 뭐 폭행 이게 조사를 해봐도 76%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맞든지 또 성희롱을 당하든지 뭐든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격려 차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이런 분야도 네. 행정에서 좀 연구하셔서 이런 분야를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치유를 할 건가 이런 분야에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네, 뭐 오늘 얘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장기 요양 요원들의 어떤 고충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장기 요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라면 사실 이 취업이 유지가 될까, 지속적으로 장기 요양 보호 요양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용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근무하는 전체적인 그 부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개인 운영 시설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이제 30인 미만에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회보험 기본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노인 1인당 비용, 노인 1인당 시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 수에 따라서 경영 수익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월급제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많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손재웅 회장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좋은 일자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상응하는 좋은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 장기요양이 들어오기 전에 13년 전입니다. 전에는 우리 장기요양원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류였어요. 네. 이게 그때는 이 처우 개선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복지부에서 똑같이 줬습니다. 복지부에서 시청, 구청으로 보조금 시스템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뭐 장애인이나 뭐 이런 그 복지관이나 이런 제도와 비슷하게 똑같이 줬어요. 근데 장기요양이라는 것이 오면서부터 완전히 포괄수가로 이제 이쪽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그러면서 수가는 계속 줄여버리는 거예요. 포괄로 주면서 점점 액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오는 니네들끼리 빵이 커야 돼 같이 많이 나눠 먹을 건데 빵을 줄이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다시 더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처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와버렸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현장에. 이게.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면은요, 전에와 같이 복원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월급제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호봉제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가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면은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는 호봉제로 해서 월급제로 해서 지금 다른 사회복지 기관처럼 똑같이 해야죠. 왜 노인 시설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네. 이게 잘못되는 것을 이제는 법 제도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우리 손 회장님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개인 신고시설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민간 시장에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신고시설들이 너무 남발했어요. 정말 잘하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폐업과 휴업이 수시로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이요, 정말 일시에 해고되거나 하루 전날 해고 통보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자성과 성찰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지자체별로 정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주시에서는 현장하고 의회하고 정책 토론을 하면서 뭘 도입을 했냐면 인증제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현장을 평가를 좀 하자. 그래서 정말 잘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가 있는 데는 컨설팅 좀 하고, 정말 이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정확히 좀 우리 내부적으로 징계를 좀 하자. 그래서 이거를 좀 합의를 했습니다. 이 논란을 가지면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현장하고 의회가 도입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부분에 회장님도 계시고요. 이런 게 지자체별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에 대한 성찰적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저는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들에 대한 뭐 월급제 부분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축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생길 사회서비스원이 장기 요양 요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주도 사회서비스원의 처음 출발은 사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의 결과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러한 그 손 회장님도 하고 있는 이런 사회 장기 요양 시설에서도 이런 인증제를 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행정에서 보상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이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만이 젊은 인력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만한 게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육이 부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숙련 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주기적 교육이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손재용 회장께서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11년 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자체는 제로였습니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 딸 때만 한 달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버리고 나면 그 위에 보수교육은 제로입니다. 없었고요. 그걸 사실 박미정 의원하고 저하고 요청을 하고 토론회를 해서 유일하게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어요. 네. 요양보호사. 그래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것을. 왜 못하냐. 코로나 핑계도 있지만 이 현장에서 있는 이 장기 요양원들의 근무 형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오라가서 근무 받으라고 하면 무조건 교육 받으라고 하면 받을 줄 알아요.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근데 한 명도 안 갑니다, 지금. 왜 안 가냐?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 장기 요양의 요양보호사는 내가 이렇게 근무를 안 하고 가잖아요. 휴일 처리가 안 돼요. 이 자체가 지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법에. 그래서 자기 연차를 쓰고 가든지 못 오고 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교육받으러 간다고 연차 쓰고 갑니까? 네. 그래서 다들 교육하시고 오라고 하면 단 한 명도 안 가요, 지금. 이런 현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리고 무조건 열어놨으니까 오시라 하는데 누가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부터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최소한의 오라고 장기요양들을 하려면은 휴일 수당을 줘야죠. 주면서 오라게 해야죠. 네. 주지도 않고 자기 연차 쓰고 와서 교육받으라고 누가 받습니까? 와서. 다른 사람은 휴일 수당뿐만 아니라 교육 수당까지 줍니다. 그래서 와서 해라고 하는, 해도 올까 말까 하는 판에 교육 수당은 떠나서 휴일 수당 거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와서 해라고요? 이건 현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교육 정책, 전문성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그걸 안 듣습니다. 네, 문영필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그다음에 경력 관리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OECD 국가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중앙과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계획이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 논의 중에서 아까도 손 회장님이나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젊은 층의 유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고민이 필요하고 네. 발전적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급 승진 체계가 갖추어진 커리어 패스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창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 향상이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젊은 층의 어떤 유입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어느 정도 그 공공성 강화에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개선 방안들이 결국은 앞서 강조해 주신 장기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재용 의원 회장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공공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체는 시민이지만 그걸 운영하는 것은 국가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성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공성 강화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장기 요양의 99%가 민간한테 땡겨버린 거예요. 13년 전에는 본인들이 했어요. 국가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부 민간한테 이게 방채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3년 전에 민간한테 풀면서 니기 사업해라. 수익 사업이니까 돈 벌어라. 이렇게 풀어놓고 무슨 공공성 강화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법인시설이라도 있어서 법인시설은 이게 공공성이 성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법인입니다만 저도 전 재산 수십억을 그냥 사회에 기부했어요. 기부하고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던 그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재산, 전 재산 수십억을 기부한 사람도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요. 민간 99%한테 묻혀갖고 나도 똑같이 수익사업하고 돈 버는 사람으로 묻혀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발 어느 다른 분들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인시설 한 사람들한테는 예우를 해줘야 돼요. 예우를 해주고 선진국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한다면요. 쉽게 말하면 장관 대통령보다도 더 예우를 해줍니다. 아,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헌신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네 하고 어디를 가나 존경하고 예우를 해줘요. 네, 앞서 그 박미정 의원께서도 예, 저는 이제 네. 우리가 공공성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얼마나 조직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 그러면 국가, 지역사회,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의 3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방정부라든가 국가가 얼마나 네트워크로 잘 연결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의 이제 개인들은 사실은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공공성 기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인프라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의 어떤 긍정적인 복지 인프라들을 잘 엮어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기반의 어떤 복지가 그동안에 형성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격리하거나 분리시켜서 전적으로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정서적으로 약간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어떤 역할 분담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고요.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이 복지 시설 중심의 이 인프라를 충분히 현실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장기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여러 패널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임금과 조금 관련된 문제로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가 체계 관리가 논의되고 개선돼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혜란 지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수가 체계를 똑같이 내려 보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간당 지급하는 것은 근데 또 센터별로 또 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센터에 근무를 하는데도 센터장 마음대로 좀 시급을 좀 다르게 적용해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광주에도 많은 요양 서비스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 노동자들이 서로 또 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지 않으려면 임금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건데 전국 어디서든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장기 요양 요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미정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임금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노동 시간, 노동 강도, 그리고 이제 장기 요양 요원들에 대한 근무의 저는 특수 조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동종업계 분들하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자꾸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임금 얘기를 할 때면 학력이라고 하는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기 요양 요원들의 노동 실태 조사를 결과를 봤더니 장기 요양 요원들의 학력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초대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장에 근무했을 때 일정하게 근무 연수를 인정을 해주고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수당 문제인데요. 장기 요양 요원들이 유사한 업종과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이 되면 가장 적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균으로 인정을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후적인 지침까지도 같이 내려줬을 때만이 저는 장기 요양 요원, 장기 요양 제도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내지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에 우리 문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사회복지학계에서 장기 요양 제도가 벌써 11년째입니다. 젊고 활기찬 인력들이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학계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교과 편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편제해주고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서 전문 인력들을 배출해 줬을 때만이 현장에서도 이거 신선하고 생성된 순환 에너지로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네, 뭐 앞서 이제 말씀과 함께 그 정부와 지자체 임금 개입과 임금 실태에 대해서 먼저 문혁필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또 네. 덧붙이는 패널 분들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그 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관련돼서 이제 임금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지 좀 더 그 근거 기반으로 저희가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손재용 회장께서 덧붙여 주시죠. 네, 사실 수가체계 임금이 가장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의 제도의 포괄 수가라는, 그러니까 전체로 통으로 주는 이 수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서비스는 절대 개선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장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으로 포괄로에서 100만 원 딱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니기들이 가서 요놈 갖고 알아서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운영비도 써야죠. 여기 건물이 비가 새버리면 비 새는 거 고쳐야죠.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니 요양보호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개선하는 것은 유일하게 호봉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왜 우리만 안 하는 거죠, 이게. 네. 호봉제를 해서 그냥 국가에서 너는 매도봉 하니까 그 운영비용으로 빠지는 것은 별도로 가는 거고 급여는 급여대로 딱 정해져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그것을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가 예산을 줄여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초고령 사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다 보니까 예산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우까지 같이 늘어나려면 너무 감당하기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줄여버리려는 방법을 지금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체계로 포괄 수가로 묶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준지를 몰라요, 국가에서도. 그 원가 계산을, 원가를 분석을 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당신들 우리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원가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절대 공개 안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복지부에 있는 그 수가위원들이 한 16에서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급자 대표 딱 3명 들어가 있습니다. 4명인가? 한 20명 되는데요. 그리고 전부 자기들만 갖고 자기들 판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가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해도요, 먹히들 안 해요. 딱 복지부에서 수가 이번에는 몇 프로, 3% 올려줘야겠다. 그거 딱 짜고 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게. 나머지는 허수아비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 공약이라도 지가 넣어서 이제는 포괄 수가를 없애고 호봉제로 달라, 이걸. 네. 이렇게 해야만이 그 호봉에 맞춰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괜히 우리가 호봉제 안 하고 포괄 수가제니까요, 우리 시설장들이 꼭 도둑놈으로 생각을 해요. 돈만 빼먹은 사람으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은 돈을 어디 다른 이런 데 쓸 데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그 범주 내에서밖에 못 씁니다. 그 원에서밖에. 다른 데로 만약에 썼다면 전부 다 구속돼 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돈이나 빼먹은 것처럼, 임금이나 착취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면서 자기들이 정말 주지 않았던 것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분야가 제도적으로 저는 이제는 포괄수가제를 없애고 호봉제로 만들어야지 이런 분야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혜련 지회장께서도 이 정부와 지자체 임금 개입이라든지 또 임금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좀 판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올해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전국 서비스 산업 연맹하고 함께 전국의 요양보호사 104명의 임금 명세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을 또 통해서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와 임금 제도 개선 방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가상 인건비보다 최하 34만 원, 많게는 70여만 원 덜 받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급제인데 시급제 방문 요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간당 1,268원을 덜 받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급제 하는 우리 노동자 같은 경우는 1,200원을 못 받는 게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말을 또 인용을 하자라면 얼마 전까지 처우 개선비를 저희가 받았어요. 시간당 625원, 그래서 160시간 해가지고 10만 원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 처우 개선비를 저희 요양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이게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핑계로 지급했던 처우 개선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시의 재정으로 지금 이제 월 5만 원 특별수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는 이것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제라 더 열악한데도 단시간 노동시간이라 센터에서는 또 4대 보험을 넣어주지 않기 위해서 60시간이 안 되건 한 59.5시간 이런 일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또 명의 변경까지 해요. 그래서 온갖 좀 편법이 있고요. 이렇듯 정부의 잘못된 정책하고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서 국가관리 재정은 새고 있고 우리 요양보호사는 임금이 착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일자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네, 수가 체계 관리와 이 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치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좀 덧붙여 주시죠. 예, 물론 우리 장인환 우리 의원님께서 그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놓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금 저 데이터에 나오는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가 인상 체계로 이렇게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해 놨냐면요. 253만 5천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왜 줄 수가 없냐면 첫째, 이 수가를 자기네들이 복지부에서 책정해서는 70인 기준으로 해서 100%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수가가 어르신이 한 명 오면은 그게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네. 그래서 70명 기준이 되어가지고 수가를 생각을 항상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급여가 많이 받게 되는데 왜 줄 수를 저희는 없냐면 70명 기준 정원이라면 우린 70명 받은 시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공실률이 최하 30 내지 40%가 비어 있습니다. 네. 요양원이.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정도가 손해가 나 있어요, 이미. 이 공실률 때문에.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은 수가 인상을 아까 말한 대로 100% 찼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지금 70%밖에 안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30% 갭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지금 나온 거예요, 방금 말씀 차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우리는 2.5명당 한 명씩 법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한 명이 만약에 부족해버렸다. 1시간이라도. 그러면 우리는 수천만 원, 심지어서는 억대 이상까지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이 제도가. 어마어마한 제도입니다, 이게. 만약에 1시간 빵꾸가 나도요. 그걸 수치 계산하다 보면요. 한 억대를 물어요. 벌금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절대 그 기준치보다 낮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써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추가 인력이 한 명 내지 두 명, 세 명까지가 다들 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요양보호사가 안 나와보니까 아파서도 안 나와본달지 또 집안일 무슨 생각할 때 안 나와본달지 이래 버렸을 때는 빵꾸가 나버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예비 인력을 쓸 수밖에 저희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 금액은 세 번째로 5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전부가. 그러나 저희는 줄 수 있는 거 5대 보험에서 빼주고 주잖아요. 급여를. 그러다 보니까 급여의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우리 장인환 의원님한테 좀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임금과 관련해서 실태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에도 이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높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미정 의원께서 네. 설명 좀 해주시죠. 2019년 7월 1일자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설립이 됐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아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설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없었고요. 설립하고자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3년도에 지원센터 설립하겠다 그러면서 지원 계획에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원센터는요, 실제로 우리 장기요양요원들은요,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뭐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는 이분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센터예요. 폭력으로부터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에서는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지만 대처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고 이분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네. 문영필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이미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광주시에서는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장기요양 요원 센터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요 계획이랑 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 감시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시의회와 박 위원님, 그 다음에 여기 협회장님, 이런 다양한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광주시가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 같은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뭐 앞서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장기 요양 요원의 대체 인력 사업이 필요하다. 네,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일환 지회장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대체 인력 사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도 언제 아플지 모르고 네. 혹시라도 어르신들 케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아프더라도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가 주면 안 되고 어르신들한테 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도 대체 인력 사업은 반드시 좀 필요한데 단순하게 내가 아파서 못 나가는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에 단기간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방식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일 뿐인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 한만 못하다라는 생각이고 대체 인력 사업은 어떤 자리에 투입이 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일 중요한 같은 임금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전에 사회복지 대체 인력이나 보육교사 대체 인력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특정 단체에서 사유화하는 것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인력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점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체 인력 사업과 관련해서 손재용 회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광주시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또 빠져 있는 데가 장기요양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이사로 돼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만 진짜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빠졌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이것도 시청에서 빼라 그런 게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참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어제 뭐 대체 인력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갔고 우리 부회장을 보냈더니만 우리 장기요양 인력 중에서는 조리원, 그 다음에 유생원, 그 몇 명 되도 않거든요. 전체 갖고 60명이다든가 광주 이 사람들만 대체 인력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는 뭐고, 사회복지사는 뭐고, 간호사는 뭐냐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여기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냐 했으니까 우리 부회장도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 나중에 돈 생기면 점점점 늘려갑시다. 이런 정도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요양에 우리 어르신 돌보는 것을 광주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가. 이게 최우선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고 어르신들 지금 추미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물론 다른 뭐 장애인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순위를 놓고 보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는 무엇을 해주냐면 대체 인력으로 우리는 방금 우리 장일환 의원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갑자기 근무가 빠지고 힘들어서 아프고 뭐 병가 됐을 때 해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대체 인력이 그게 아니에요. 자녀 돌봄 휴가, 장기 근속된 휴가, 유급병가제 확대 휴가 이런 데다가 대체 인력 준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은 전부 이렇게 어르신들의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한쪽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논의한 이 개선 방안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영필 교수께서 그 시민분들의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요양보호사가 핵심일 텐데 이들에 대한 임금 개선이 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이제 많은 교육과 그다음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기반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사회보험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예산 사업, 조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보험 기반의 장기요양 보험을 조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는 특히 직접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했었던 긴급돌봄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 그 사회적인 그런 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깨달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일환 지휘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파출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센터장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양 서비스만큼은 어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국가가 인정한 필수 전문 인력입니다. 국가와 사용자들이 어떻게 우리 요양 노동자들을 대하는지에 따라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노동에서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것, 이 점 당연한 사실이니까 염두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그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또 정부 지자체에 바라는 어떤 노력들도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처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광주를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 요양 보호사, 우리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그 장기 요양 보호사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외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내 부모님을 대신 돌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이분들은 우리들의 또 다른 가족에게 당하고 있는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고통, 내 이웃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공동체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장기 요양 보호사들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광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장기 요양 보호사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손재웅 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사례를 들으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런 곳이 선진 복지 국가지 않냐는 마음이 들어서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스위스에 갔더니만 65세 넘은 분들은 65세가 넘으면 그 요양원으로 전부 다 입소를 했습니다. 그 마을 한 중앙에가 요양원이 있어요. 근데 다 입소를 하고 그걸 누가 책임을 지냐면 국가에서 다 책임을 줍니다. 자기가 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용돈까지 주면서 그 요양원에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65세 넘어가지고 그냥 혼자 자식들한테 가서 살라는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자식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국가에서 그만큼 사회보장 제도를 철저히 노인 어르신에 대한 보장 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이렇게 국가에서 책임지고 잘 되니까 저는 노인들만 좋은 줄 알았어요. 진짜 좋은 게 누가 좋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았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왜 젊어서 허리띠 메고 돈 모으려고 막 아둥바둥 모으려고 사랍니까? 노후 걱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는 노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바둥바둥 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풍요롭고 평안하게 나누면서 따뜻하게 사는 젊은이가 더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애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가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노인복지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젊은이가 힘들어진다는 거. 노인을 돌볼 수 없는 우리 요양보호사가 없어진다면 누가 돌봐야겠어요? 본인들이 돌봐야 돼요.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 부모님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비효율적이죠. 이게 이런 사회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정말로 정부에서 관심 갖고 시스템적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처우 개선에 앞장서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진복지가 되고 젊은이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인복지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문용필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광주시장 명의로 나가는 자격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 관심이 필요하고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시와 시장님의 관심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장혜란 지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간병살인이라는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던져주었습니다. 간병이란 개인과 가족에게 인륜이라는 개념으로 남겨두기에는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초고령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돌봄 서비스는 명백한 공공의 영역이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력 확충,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잘 지키는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그리고 못하는 데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요양보호사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인권 보장을 서비스를 받는 노인에게는 존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국가 책임제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에 우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요양 노동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국민의 행복도 담보될 수 없습니다. 필수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힘들 때 함께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가족을 대하듯 정성스러운 봉사 정신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약자 돌봄에 노력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비롯해 장기 요양기관의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난 7월이었죠. 광주시가 장기 요양요원의 근로 환경 등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장기 요양요원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좋은 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